지금 제정신입니까? 고작 열선 따위로 이 눈을 막겠다고요? 장단컨대 서울은 사흘 안에 처참히 붕괴될 겁니다. 한국의 재난 시스템을 원시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스웨덴 기상학자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맹신하며 한국을 폄하했던 그는 곧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하의 칼바람 속 고립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그곳엔 시스템이 멈춘 자리를 채우는 뜨거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3000년 온돌의 지혜와 시민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전 세계가 경악한 재난 대응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에리크손입니다. 50대 중반의 스웨덴 기상학자입니다. 스웨덴 국립기후연구소에서 20년 이상 혹한과 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적 효율성과 경쟁의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 컨퍼런스 참석차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서울시의 과밀한 초연결 사회에 주목했습니다. 도로는 건물로,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시스템으로 꽉 차 있었죠. 겉보기엔 훌륭한 시스템이었지만 제 경험상 톱니바퀴가 빡빡할수록 모래알 하나만 끼어도 기계는 멈추는 법입니다.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건 곧 위기에 취약하다는 뜻이었죠. 제 예측은 곧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서울 방문 이틀째, 한국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의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0cm 이상.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의 나라 스웨덴조차도 40cm 폭설에는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 눈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의 서울이 20cm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며 일종의 재난 관광객 심리를 느꼈습니다. 밤새 내리는 눈은 거대한 흰 커튼처럼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와 인도에는 눈이 쌓여 차들은 속도를 줄였고 뉴스에서는 교통사고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서울도 분명 일주일은 마비될 것이다. 저는 제 예측이 적중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 공학 이론에는 이런 대규모 재난 앞에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눈은 도시의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과 같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스웨덴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초연결 시스템이 자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찰 중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정시성은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저는 새벽이 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오지 않는 차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고 분통을 터뜨리는 아비규환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인간적인 혼란 앞에서 붕괴되는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거리에는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제설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하나, 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동원된 인력입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빗자루와 삽을 들고 묵묵히 자기 집 앞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제설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게 주인이었고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왜 저렇게 나와서 힘든 노동을 하는 걸까요?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냈으니 제설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부재를 시민의 과잉 노동으로 메우는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충격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야말로 제가 정의할 수 없는 한국의 숨겨진 힘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새벽 5시,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아비규환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스템의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목격한 것은 마치 훈련된 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상인, 주부,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돈을 받지도 않고 빗자루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교통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제설차가 늦게 온다고 시청에 불평하거나 옆집 눈을 치우다 사고라도 나면 소송이 걸릴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이웃들이 서로의 집 앞뿐만 아니라 공공도로까지 치우고 있었습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구호는 제게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과 언덕길이 사람들의 빗자루와 삽으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언덕길에서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 영하 15도의 기온 속에서 등이 굽은 노인이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추운 날, 왜 돈도 안 받고 노동을 하십니까? 노인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빗자루로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꼭대기 집에는 관절이 안 좋은 김 할머니가 살고 그 아랫집에는 새벽 배송하는 총각이 살지. 내가 이거 안 치우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못 내려와. 내려오다 자빠지면 큰일 나. 그는 단지 이웃의 안녕이 자신의 평안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이 달려와 노인의 빗자루를 뺏으려 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따뜻한 핫팩을 쥐어주고는 자신이 나머지 눈을 치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인은 그 트럭의 뒷모습을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비효율이라고 비웃었던 행위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공백을 노동력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모세혈관의 끝자락을 사람의 온기로 채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거짓말처럼 서울의 주요 도로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술적 붕괴를 예상했던 복잡한 서울은 불과 반나절 만에 기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차 500대는 부족했지만 시민 수백만 명의 빗자루는 강력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의 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당신들은 차가운 반도체 회로 위에 뜨거운 사람의 피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저는 여전히 이 현상이 서울만의 특수한 기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연 한국의 가장 취약한 곳, 즉 폭설로 고립된 시골 마을에서도 통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진정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 기상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가장 취약한 고립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 산간 마을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서울의 화려한 관제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된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도심을 벗어날수록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뻐서 좋았지만 곧 제 차가 눈길에서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통신 신호마저 겨우 한 칸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재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꺼운 패딩을 입은 마을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 안에서 얼어 죽으려 한다며 저를 마을 회관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도한 오지랖과 불편한 관심에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시카고나 스톡홀름이었다면 낯선 사람의 차에 다가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 할머니들은 계속 제 팔을 잡으며 눈길에 미끄러질까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스킨십, 특히 낯선 사람과의 스킨십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과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곳은 낡은 마을 회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최근 지은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훅 하고 따뜻한 온기가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았고 마을 전체가 통신 두절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이재민들은 반팔 티셔츠 차림이거나 맨발이었습니다.
마치 계절이 다른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죠. 곧이어 며칠 전 귀향한 전직 영어 선생님 김영애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폭설로 난방시설이 멈춘 이웃들이 온돌이 설치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온돌 덕분에 이곳은 난방을 아낄 필요 없이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온돌이에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과한 관심을 오지랖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점이에요.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제 앞에는 뜨거운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들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있네라며 김치를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죠. 저는 미국에서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이 오지랖에 짜증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혼자 있는 낯선 이방인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폭설로 무너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폭설에도 멈추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돌이라는 물리적 기술과 오지랖이라는 문화적 태도의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온돌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닌 단단한 바닥이었지만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온기 덕분에 평생 겪어본 적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들의 오지랖이 불편함이 아닌 감동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립된 지 이틀째 아침, 저는 여전히 온돌 바닥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푹신한 템퍼 패딩 매트리스가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단단한 바닥이 몸 전체를 감싸는 근본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난방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치솟아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가정이 흔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곳 한국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외부 영하의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24도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민들은 여전히 반팔 차림에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녔죠. 저는 이 난방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제가 기술적인 질문을 하자 다소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이 난방 방식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죠. 저는 벽에 걸린 온도 조절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24도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온열기나 라디에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 흔히 사용하는 천장이나 벽을 통해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대류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복사열을 이용하면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열 손실이 훨씬 적죠. 난방비도 일반 유럽식 라디에이터 시스템보다 40% 이상 절감됩니다. 관리인이 내민 아파트 에너지 효율 보고서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살던 스웨덴의 집과 면적 대비 난방비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 효율성이라면 난방비를 아끼다 동사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유럽의 사회적 약자들, 특히 노인들에게 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직접 내려가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지하 보일러실에는 한국산 콘덴싱 보일러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패널의 정보를 보여주는 통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난방 에너지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외부 전력망의 불안정에도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온수를 공급하고 있었죠. 기술적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견고함과 효율성을 갖춘 주거용 난방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흔치 않아요. 제가 감탄하자 관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난방 시스템이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 건강관리 시스템임을 입증하는 이재민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했는데 온돌 바닥에서 지낸 후부터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니 몸이 녹고 관절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기술이에요.
저는 이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자본주의가 낳은 비효율의 결정체라고 생각했던 한국 아파트가 사실은 인간 중심의 주거 과학으로 설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주는 압도적인 난방력과 비용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재민 구호 활동의 핵심이 이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이재민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정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비효율적 요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 이 정 문화의 본질을 파헤치려 합니다. 고립 셋째 날, 저는 온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이재민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극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이기주의적인 확보와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스웨덴이나 유럽의 재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시점에서는 식량과 난방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이 폭발해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공학적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재민들 사이에서 긴장감 대신 오히려 활기와 묘한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이장님은 식량 상황을 점검하며 걱정했지만 주민들은 놀랍게도 각자 집에서 비축해 둔 식량을 자발적으로 가져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상식량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깊은 장독대에서 꺼낸 묵은 된장과 고추장을 가져왔고, 다른 주민은 메밀 가루와 김장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을 공동의 장독대 문화가 극한의 위기에서 발현된 듯했습니다. 외국 손님까지 오셨는데 따뜻한 밥상이라도 차려야지. 한 주민의 말에 온돌방 커뮤니티 센터는 순식간에 공동 부엌으로 변했습니다. 여성 주민들은 능숙하게 메밀 반죽을 늘려 칼국수를 만들고, 남자 주민들은 커뮤니티 센터의 간이 주방 시설을 이용하거나 휴대용 인덕션을 꺼내 깊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에게는 낯설지만 구수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지어 모든 이재민들은 온돌 바닥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푹신한 카펫이나 의자가 아닌 뜨끈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음식을 나누는 이 풍경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살던 스웨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밥상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젓가락 사용해 서툴러 칼국수를 흘리자 옆에 앉은 할머니는 제가 사양할 틈도 없이 제 국그릇에 김장김치를 듬뿍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과도한 오지랖이 다시 불편해지려 했지만 그 손길에서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진심이 느껴져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느끼시는 그 따뜻함이 바로 정이에요. 영어 선생님 김영애 씨의 통역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정체 모를 정이라는 문화적 에너지를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이기적인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고립은 이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정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온몸의 냉기가 사라지고 뜨거운 된장찌개가 저의 오만함과 냉소를 녹여버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개인의 독립이라 여겼던 가치가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흐느끼는 대신 묵묵히 칼국수를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온돌은정이라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사람들이 몸을 밀착시켜 앉게 만들고 그 물리적 접촉이 곧 심리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한국 마을에서 저는 인류가 기후 재난 시대에 잃어버린 공동체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고립 넷째 날 따뜻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온돌 바닥에서 이틀 밤을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바깥의 영하 날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몸속 깊이 스며든 온기는 제 안에 있던 오만했던 전문가적 시각까지 녹여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완벽한 시스템이 어쩌면 첨단 교통 인프라나 난방 기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으로 가득했지만 며칠 전 제가 예상했던 도시의 완전한 마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주차장과 진입로는 놀랍게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이것이 관리 인력의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시선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선 마을의 좁은 골목길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여 고립되었어야 할 그곳에는 한 손에 빗자루나 삽을 든 수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도 법적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 앞, 이웃의 가게 앞,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묵묵히 길을 내고 있었죠. 마치 꿀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듯 질서정연했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기계적인 효율이 아닌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저는 문득 스웨덴의 제설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눈 치우기는 지자체의 몫이거나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까다로운 법적 책임일 뿐입니다. 책임의 범위가 명확했기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도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구역이 아닌 곳을 치우다. 사고가 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시민들의 행동을 멈추게 했죠. 그 결과 스웨덴의 이웃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자신의 앞마당만 치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골목길에서 저는 책임의 범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경계까지 확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눈을 치우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 이웃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발적인 행동이야말로 기계를 멈추게 하는, 폭설 속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로 달려가 작은 삽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웨덴에서 온 기상학자도 시스템 연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 속에 갇힌 한 명의 이방인일 뿐이었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곧 주변 주민들이 요령을 알려주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지난밤 온돌방에서 느꼈던 따뜻한 유대감이 이 좁은 골목길에서 이 차가운 눈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 바닥이 마음을 나누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었다면 이 공동의 제설 작업은 그 마음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과 3000년 된 난방 지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뜨거운 마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제가 연구할 대상이 더 이상 완벽한 교통망이 아니라 서로에게 길을 터주는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폭설의 여파가 거친 후 스웨덴 기상학자 요한은 비로소 서울의 심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호텔 방에 틀어박혀 분석했던 수치와 그래프는 실제로 골목길에서 빗자루를 들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발견한 도시의 특별한 회복 능력을 세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기술, 지혜, 그리고 마음이라는 세 겹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는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난방을 넘어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커뮤니티 센터가 따뜻했던 것은 온돌 바닥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그 열기를 사람들 사이로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난방비 걱정 없이 가장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든든한 물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스웨덴에서 목격했던 난방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간 중심의 주거 철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여겼던 오지랖과 이웃에 대한 관심은 알고 보니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도시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빗자루와 삽을 들고 골목을 나선 그들의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상식량을 나누고 외국인에게까지 밥을 차려주며 위기를 공동체를 강화하는 축제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하러 왔던 첨단 기술들은 바로 이 따뜻한 마음을 위한 견고한 하드웨어였습니다. 서울의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이나 실시간 정보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도구였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증폭시켜 도시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요한은 마침내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 위에 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를 결합하여 완성한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스웨덴으로 보낼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기후 재난 시대, 인류를 구원할 도시의 회복 탄력성 연구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연구하러 온 것은 기계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뉴욕의 유엔 기후 컨퍼런스 단상에 섰습니다. 냉철한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연구했던 복잡한 기후 모델이나 도시, 공학 이론 대신 한국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한 따뜻한 마음의 과학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잠시 강원도에 눈 덮인 산간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느꼈던 오만함과 그 오만함을 녹여준 온돌 바닥의 온기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20cm의 폭설이 이 도시를 마비시킬 것이라 예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눈의 나라 스웨덴의 기술조차 40cm 폭설 앞에서는 무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의 붕괴 대신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K-레실리언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다릅니다. 재난 상황에서 도시를 움직인 것은 첨단 센서가 아니라 이웃의 안녕을 걱정하는 수백만 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시스템의 공백을 메웠고 도시를 마비가 아닌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온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소개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던 유럽의 시스템과는 달리 온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모두에게 평등한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온돌 바닥은 단순히 열을 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의 관절염을 완화하고 피난민들이 몸을 붙이고 앉아 마음을 나누게 하는 연대의 그릇이었습니다. 폭설과 고립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온돌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꽃피우는 물리적인 토대였습니다. 요한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수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려 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바로 이 따뜻한 마음, 즉 인류애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킬 때 한국인들은 마음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제야 자신이 이룬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기술 분석이 아닌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보고서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요한은 가장 먼저 강원도 산간 마을의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장은 아무 말 없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외국 손님이 추위에 떨면 안 되니까요. 이장의 담백한 답변은 요한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가 없는 따뜻함이 이제 전 세계의 재난 대응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스웨덴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온돌의 설계 도면이나 제설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길을 터주는 따뜻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차가운 이성이 아닌 한국의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스웨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가장 따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웨덴 기상학자의 오만함을 녹이고 한국의 온돌과 따뜻한 마음이 기후 재난 시대의 새로운 희망이 된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은 최첨단 시스템보다 위대한 힘이며 온돌은 그 마음을 담는 가장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